30년지기 전우를 내 손으로 죽여야 했다. 이성계의 가장 슬픈 눈물. 영웅들의 시대, 피할 수 없는 대결.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고려 말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충신, 최영 장군. 그의 무력과 청렴함은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영 장군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고려를 지켜낸 또 한 명의 영웅, 이성계. 이 두 사람은 고려에 가장 암울했던 30년 동안 서로의 등을 맡기고 싸웠던 전우이자 가장 가까운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두 영웅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걸고 벌어진 외교 노선 전쟁. 충을 지키려는 자와 실리를 택하려는 자의 싸움. 결국 이성계는 칼을 돌려 자신의 멘토이자 전우를 처단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탄생 직전 고려의 두 기둥이 왜 서로를 죽여야 했는지, 그들의 피할 수 없었던 이념 전쟁과 이성계가 흘린 가장 슬픈 눈물의 의미를 추적합니다. 영웅들의 브로맨스, 전우회의 시대.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는 단순히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과 사를 함께한 전우회였습니다. 14세기 중반, 고려는 삼국시대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 중국의 홍건적 군대가 수도 개경까지 함락했습니다. 이때 최영과 이성계는 연합하여 개경을 수복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왜구 토벌. 끊임없이 해안과 내륙을 약탈하던 왜구를 상대로 최영은 육군을, 이성계는 동북면 병력을 이끌고 동시다발적으로 토벌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 장군을 스승처럼 존경했습니다. 최영 장군의 청렴함과 충성심은 이성계의 무인으로서의 목표였죠. 최영 역시 이성계의 뛰어난 무력과 지휘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려에는 최영과 이성계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30여 년간 이어진 이들의 공고한 관계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대의 변화, 외교 노선의 충돌. 두 영웅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부터였습니다. 14세기 후반, 중국의 원나라는 쇠퇴하고 명나라가 강력한 신흥 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려는 오랫동안 원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이때 두 장군의 외교 노선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최영, 강경 보수파.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명나라의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 명나라를 치자. 는 강경책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나이 70대 후반, 노장의 패기가 들끓었습니다. 이성계, 냉철한 실리파. 지금 명나라를 칠 군사력도 명분도 없다. 명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 는 현실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충돌은 단순히 전략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은 충과 의리에 살았고 이성계는 실리와 미래에 살았습니다. 최영에게 명나라 정벌은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었고 이성계에게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살행위였습니다. 파국, 요동 정벌의 무리수. 1388년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겠다며 고려의 북쪽 영토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 장군은 격분했습니다. 명나라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우리가 먼저 저들을 쳐야 한다. 요동을 정벌하여 고려의 위엄을 되찾자. 최영은 당시 73세의 노구였지만 그는 우왕을 설득하여 요동 정벌을 강행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무리수에 대해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그가 제시한 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은 사불가론, 즉 명나라를 쳐서는 안 될 4가지 이유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다. 이념적, 여름철 농번기에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경제적, 요동에 도착하면 비가 많아 활이 누거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 군사적,
적을 치기 위해 군대를 뺀 틈을 타 왜구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전략적. 하지만 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하는 소리다. 내가 무섭다면 내가 친히 선봉에 서겠다. 결국 이성계는 좌군도 통사로서 요동 정벌군의 선봉에 설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성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패배할 것이며 고려가 무너질 것임을. 위화도 회군 전후회의 마지막. 1388년 5월 이성계는 5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압록강 하구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폭우가 쏟아졌고 강물은 범람했습니다. 이성계의 사불가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명령대로 강을 건너 요동으로 진격한다. 결과 전멸, 고려 멸망. 명령을 거역하고 회군한다. 결과 쿠데타, 최영과의 전쟁. 이성계는 나라와 자신을 살리는 선택 1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이 아니라 최영과의 30년 전후회와 고려의 충신이라는 명분을 버리고 역성혁명을 결단한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회군 후 이성계는 즉시 수도 개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최영 장군은 충격에 빠져 군사를 모았지만 이미 민심과 군심은 이성계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최영은 옥에 갇혔습니다. 풀없는 무덤, 억울한 죽음과 유언. 최영이 옥에 갇혔을 때 이성계는 그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장군, 당신은 충신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살아서 저와 함께 새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성계의 눈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평생의 멘토이자 전우였으니까요. 하지만 최영 장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이지 역적의 동지가 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충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눈물을 삼키고 최영의 참수형을 윤허합니다. 최영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역사상 가장 섬뜩하고 유명합니다.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내가 죄가 없다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수십 년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적토로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풀없는 무덤을 보며 최영의 억울함과 충심을 영원히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이성계에게 역성혁명이라는 대업을 안겨주었지만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시대가 낳은 비극. 최영과 이성계의 대결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충성 대 실리라는 시대의 전환기에 벌어진 피할 수 없었던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최영의 충성심은 고려를 향했고 이성계의 현실주의는 조선을 낳았습니다. 이성계는 끝내 승리하여 조선을 세웠지만 그의 가장 슬픈 눈물은 최영을 베던 날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 그 무덤 위로 풀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행한 혁명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